네, 문재인 후보 호남, 충청 지역에 이어서 영남에서도 승리하면서 3연승을 달리게 됐는데요. 이번 결과와 관련해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함께 보셨는데요. 문재인 후보가 영남에서 압승을 거뒀군요. 예. 그리고 관심 있는 부분은 오늘 영남 지역 경선 결과에 따라서 수도권 선거 결과 이후에 결선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이제 관심이 있었고 2위, 3위 후보들도 오늘 그걸 발판으로 해서 수도권에서 다시 한번 약진해가지고 4월 8일 결선 투표로까지 끌고 가는 것이 최대 목적이었는데 네. 방금 발표된 그 결과를 놓고 보면은 사실상 결선 투표는 이제 물 건너갔다.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재인 후보의 압승, 그러니까 과반수를 전체 호남, 충청, 영남까지 다 하면은 아마 문 후보가 55%, 60%까지 나올 것 같아요. 네네. 과반수로 훌쩍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두 후보가 아무리 많이 얻는다고 하더라도 문 후보를 토탈 전체 득표율 50% 이하로 떨어뜨리고 나머지 후보들 합해서 50% 이상 올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닌가. 그리고 그 문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호남에서도 60% 이상 얻었지만 결국은 자기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에서 그보다 더 많은 65% 가까이를 얻었고 안희정 후보 또 이재명 후보는 영남에서 역시 아주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네, 사실상 결선까지 가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죄송합니다.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이 이 그대로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중간에 제동이 걸리냐 하는 것이 오늘 그 영남 선거의 그 관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65% 가까이 얻었기 때문에 그대로 대세론은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또 염두에 두었을, 의식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안철수의 어떤 상승세입니다. 특히 이번에 지금 TK 지역, 대구 경북 지역 70% 넘는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런 점에 염두에 둬서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 1위를 했더라도 근소하게 50% 안팎으로 승리를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아마 대세론이 제동을 걸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 1위를 예상을 했지만 상당히 내심 아마 불안해했을 겁니다. 그러나 65% 가까이 이제 지지를 얻음으로써 상당히 이후 수도권에서는 상당히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문재인 대세론 사실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상보다 좀 견고한 것 같은데요. 안희정, 이재명 후보 선전하긴 했지만 과거에 노무현 바람과 같았던 그런 대반전은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투표 결과에서도 특별히 더 확연하게 드러났지만 그 이전에 투표 결과에서도 쭉 이어지는 현상이 문재인 후보의 득표 비중을 보면은 현장 당원 투표가 당원 투표에서 가장 득표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 당원 투표가 사실은 민주당의 고정 지지층에 제일 가까운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국민선거인단 투표고 마지막이 이제 모든 국민들한테 일반인들한테 여론조사 ARS 여론조사를 하는 것인데 민주당의 민주당에 대한 충성도, 민주당에 대한 소속감 이게 제일 강한 게 현장에서 투표하는 당원들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지원해가지고 자원해서 국민선거인단에 이제 참여해가지고 투표하는 사람들 거기는 당원이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은 심지어 뭐 보수층도 있지만은 거기가 그 다음에 그래도 당원 다음으로는 민주당에 대한 기대나 지지나 이런 것이 강한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뭐 태극기 집회 나온 사람들도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고정층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재인 후보가 현장에 나와 있는 당원들한테 투표를 가장 많이 얻었다. 그리고 그 민주당의 자원에서 투표 선거인단에 참여한 그 선거인단에서 두 번째로 많이 얻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민주당 당원이든 민주당 지지자든 민주당 성향을 가진 유권자층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가장 강하다. 그거는 결국 정권 교체라는 그쪽 그룹의 그쪽 진영의 그 정치 민심이 문재인 후보 쪽으로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나타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당내 조직표
또 하나는 대중적 인지도입니다. 근데 우선 뭐 당내 조직초에서는 압도적으로 사실 우세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원내외 위원장들의 상당수, 어떻게 보면 대다수가 사실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내부 표, 말하자면 대의원 수에 있어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대중적인 인지도인데 이거는 이미 여론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미 뭐 2배 이상 혹은 심지어는 3배 이상 높은 지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그 경선에서 중요한 양대 축을 벌써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의외로 영남 지역이라든지 혹은 충청도는 아니지만은 수도권 밑으로 가면은 사실 안희정이나 이재명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선에 있어서 인지도는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난번 대선에 한번 출마했던 이제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훨씬 그런 점에서 압도적으로 일단 우세한 상황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표차로 승리하느냐 이제 이것만 남아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오늘 이재명 후보가 안희정 후보보다 더 네.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세 곳의 득표 집계가 네. 나왔는데요. 문재인 후보가 더 올라서 59%, 안희정 후보가 22%, 이재명 후보가 18%. 그러니까 지난번까지가 25%, 18%였는데 안희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격차가 좀 더 좁혀졌습니다. 그러면은 수도권으로 가면 2, 3위 싸움도 좀 볼만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성남시사가 상당히 그동안에 많이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안희정 후보도 상당히 그동안에 TV 토론 과정에서 어떤 그 통합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적 주목을 끌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수도권의 경쟁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1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누가 2위를 차지하느냐 좀 더 많은 아마 관심이 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위를 하게 되면요. 사실 대선 과정에서 1위 후보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런닝메이트 비슷하게 역할을 할 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차차기를 노려볼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앞으로 수도권에서는 2, 3위 후보의 경쟁이 정말 과거 어느 때보다 좀 치열하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안희정 후보는 그 중반 그러니까 호남 경선이 시작되고 난 이후부터 이제 조금씩 빠지는 추세거든요. 이제 그러니까요. 올라가는 추세가 약화돼 가지고 지지율로 그것도 반영이 돼서 이제 빠지는 기세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 돼서 그걸 반전을 못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선에서 나중에 그러니까 경선이 나중에 결선 투표까지 가려고 한다면은 조금 이렇게 하강세에 있는 안희정 후보 대신에 이재명 후보가 탁 치고 올라가가지고 네. 안희정 후보가 빠지는 것보다도 더 많이 자기가 상승해가지고 합하면은 점점 이제 올라가서 나중에 그게 과반에 근접하게 되면은 수도권에 가서 한번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기대를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걸었던 거는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전해가지고 안희정 후보하고 거의 공동 2위로 갔거든요. 그 0.6%인가밖에 차이 그랬죠. 안 났고 그리고 안희정 후보의 본거지인 그 충청에서 안희정 후보는 기대보다도 한 5% 이상 못 좀 나왔는데 낮게 이재명 나왔죠. 후보는 예측치보다도 5% 정도 더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걸 그 큰 바람은 아니지만 그 기류가 이어지는 연장선상에서 자기의 고향인 경북 안동이 고향인데 이게 영남에서 치러지니까 여기서 뭔가 이게 탄력을 받아가지고 조금 더 치고 올라가면은 그래가지고 더 많은 득표를 해서 안희정, 이재명 두 사람을 합하면은 이제 그 문재인 후보의 전체 이 적표라고 근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오늘 이재명 후보가 2, 3위, 2위는 탈환을 했지만은 2, 3위는 바꿨지만은 네. 득표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제 그 충청 호남 때까지 그 안희정 2, 3위 안희정, 이재명 후보가 얻은 표를 합하면 42%, 43% 정도인데 오늘 그 이재명 후보의 고향인 본거지라 그 정치적인 그 연고가 있는 여기에서 그 이재명 2위, 안희정 3위가 합한 표는 40%밖에 안 돼요. 네네. 토탈 점수는 오히려 더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 보면은 수도권에서 반전을 기하기가 안희정 후보가 이게 이재명 후보가 탄력을 받아줘야 네. 사실은 이번에
다 합해서 한 45%까지 갔었으면은 또 수도권은 또 이재명 후보의 또 촛불의 지지 기반이 있는 데니까 한번 기대해 네. 볼 수 있었는데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호남 경선 때 안희정 이재명 후보가 총력을 경주했습니다. 왜냐하면 호남에서 2, 3위의 격차가 어느 정도 벌려놔야 이후에 또 판세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총력을 경주했지만 1% 미만의 차이가 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아마 제가 보기에 아직 그 민주당 지지자 혹은 더 나가서 국민들 유권자들도 보면은 안희정이나 이재명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우열을 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수도권 경선에 가서도 만약에 승패가 네. 5% 미만으로 난다면은 사실 그것이 2, 3위에 큰 의미는 있겠느냐. 아직도 젊은 주자고 경력을 더 쌓아야 될 그런 어떤 차세대 주자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두 후보를 그냥 한꺼번에 봐준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수도권에서도 큰 표차가 나지는 않지 않겠느냐. 만약 10% 이상 차인다면 그 2등은 상당히 좀 빛을 발하겠지만 5% 내외라고 한다면은 네. 그럼 뭐 큰 의미는 없지 않나 싶은 네. 생각이 듭니다. 안희정 후보가 좀 이렇게 주춤한 이유는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사실 그 통합론, 연정론 때문에 상당히 그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네. 역시 경선은 당 내 이제 대의원들이 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선거인단들이 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불리한 여건이 있지 않았나라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사실 그 이슈 파이팅에서 안희정 후보가 상당히 선전하고 성공을 거뒀지만 그 이후 한 단계 더 뛰어넘는 더 큰 뭔가 아젠다는 제시하지 못했다. 지금 11차례 TV 토론 과정에서 보면요. 거의 그 범위 내에서 사드 문제라든지 연정 문제라든지 선의발은 이 네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볼 때 야 문재인보다 낫다 혹은 이재명보다 낫다라는 뭔가 한 단계 뛰어넘는 것을 기대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 지지도가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왜 예.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역선택으로 인해서 안희정 후보가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오히려 예. 유리한 자리에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예.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이 역선택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 같거든요. 그 안희정 후보가 그 상대평가의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바람을 일으키면서 올라가가지고 문재인 후보하고 10% 이내까지도 좁힌 그 여론조사에는 그 역선택의 의사를 가진 네. 그러니까 안희정을 밀어가지고 문재인을 떨어뜨리고 싶어하는 그 지지층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그만큼 이제 됐는데 민주당이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그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경선에서는 그게 네. 그대로 반영이 안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당원들이 투표를 하고 네. 또 민주당 당원이거나 또는 당원은 아니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또 국민참여선거인단으로 해서 참여하고 일반 ARS 조사에 하면 그런 차이가 없지만 그 두 개가 큰 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의 그 여론 지지율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민주당 내의 지지율은 3대 1이었습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문재인 3, 안희정 1. 그래서 만약에 일반 지지율이 그 두 사람이 만약에 동일하다고 한다면은 민주당 내부 경선으로 가면은 3대 1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 여론조사도 동일하지 않고 문재인 후보가 어쨌든 앞섰거든요. 거기에다가 3대 1을 대입하면은 실제 투표율은 3대 1이 아니라 4대 1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거하고 비교하면은 안희정 후보가 표가 좀 더 나왔죠. 왜냐하면 3대 1 격차보다는 좀 더 좁혀져 있으니까 지금 나타난 전체 결과가. 그러니까 그 안희정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은 문재인을 꺾기 위한 층인데 성향은 그 중도 보수층이 그쪽에 또 많이 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이분들이 안희정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재명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재명 후보는 또 이분들 성향하고 또 안 맞아요. 이재명 그 시장은 적폐청산 또 그 확실한 이렇게 개혁 이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못 가고 빠져나와가지고 그 어느 시점에 안철수 쪽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쭉 이렇게 좀 싱거운 경선이 돼버렸죠. 네.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나 혹은 국민의당 경선을 보면요, 그 역선택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왜냐면요, 이번에 이제 촛불 집회라든지 태극기 집회 쭉 과정에서 보면은 국민들이 상당히 그 장기간 동안 정치의 한 복판에 뛰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체계화되고 상당히 좀
논리화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국민들이 단순히 정치에 뛰어드는 그런 정치 참여 정도가 아니라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어떤 국민 주도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정치인의 어떤 이끌려서 선동에 이끌려서 혹은 다른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역선택을 하려고 일부러 말이죠. 은밀하게 투표를 하는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의외로 많지 않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우리 정치가 조금 더 유권자들의 수준이 더 나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 홍준표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바른정당 사람들 돌아와야 한다. 네. 보수 우파의 대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수락연설에서 말을 했어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바른정당이 돌아가려고 하면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해결을 해줘야죠. 네. 친박 그 인적 청산이라든가 또 당의 그런 요 근래 와서 굉장히 우경화돼 버린 극우에 가깝도록 이게 우경화돼 버린 노선을 바로 잡아가지고 건강한 보수 노선으로 바로 잡고 또 그동안에 남아 있는 이 당 내의 그 친박 정치 문화의 잔재, 그럼 줄서기라든지 뭐 환관 내시 문화라든지 또 그럼 살생부 문화라든지 또 패거리 문화라든지 이런 거수기 문화 이런 그 문화를 갖다 다 청산해 주면은 원래 그걸 청산하려고 하다 도저히 안 돼서 역부족이 돼서 이제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걸 홍 후보가 실질적인 이제 당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지분으로 보면 친박이 여전히 이제 주인이지만은 당의 후보고 당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는 당의 후보가 대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그런 걸 해주느냐에 따라서 바른정당과 다시 후보 단일을 하든 손을 잡든 하는 그런 환경이 조건이 마련될 것 같은데 그걸 해내느냐 못해내냐가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그걸 못해내면서 그냥 말로만 합하자고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홍준표라는 그 사람의 참 특징을 한번 이번에도 유감없이 보렸는데 그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그 국민들이 이목을 확 끌어당기는 그런 이슈 파이팅 아주 능한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출마 선언을 해서 거의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초반에 과반수로 지금 후보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자유한국당 한 10여 명 출마를 했죠. 거의 뭐 5선 이상 전부 다선 의원들이 출마를 했는데 그걸 제치고 아주 일거의 후보가 된 홍준표 의원이 아마 이번 대선께도 가장 그 많은 화제를 몰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보면 이제 문재인 대세론에 또 안철수 대세론 거기다 홍준표 이렇게 3강 구도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홍준표 지사는 본인의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집권이 어렵다. 우리 자유한국당 독자적인 힘으로 어렵다는 걸 이미 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활발하게 후보 단일화, 그다음에 연정을 지금 시도하고 이미 경선 도중에도 많은 후보들을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수 플러스 중도를 아울러서 말하자면 이른바 반 문재인 진영의 어떤 선두 주자가 되기 위해서 아마 치열하게 노력을 할 거고 안철수 후보와 그 자리를 놓고 아마 치열하게 좀 경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광역단체장 재임 중 첫 대선 후보이자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불안한 면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심에서는 무죄가 됐지만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형이 나왔거든요. 통상 그렇게 되면은 법정에서 바로 이제 교도소로 구치해가지고 형을 살게 하면서 구속 상태에서 2심을 받게 하는데 이제 재판부가 배려를 해줘가지고 그렇게 안 돼서 이번에 출마를 할 수 있게 됐는데 대법원 재판이 남아 있고 그에 대해서 후보 쪽에서는 2심처럼 무죄가 나올 걸로 낙관하지만은 그건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한 요소가 있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이야기처럼 일단 그 법원의 재판을 받는 상태인 정치인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그 사리에 안 맞고 더 이상 안 맞고 국민 앞에 옳지 않은 일이라고 또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가 만약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그건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그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논리가 분명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본인의 그런 부분을 그런 약점, 취약점을 갖다가 이게 그 부분적으로라도 보완을 하려면은 본인을 후보로 선출한 이 당을 어떻게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느냐, 혁신 보수, 개혁 보수로 만들어내느냐, 재탄생시킬 수 있느냐 여부가 본인에게 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 그 홍 지사의 리더십 특징이 세게 치고 나가는 그런 스트롱맨의 스타일이 많은 반면에도 단점은 상당히 좀 불안불안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안불안한 측면이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서 여심히 드러나죠. 사실 과거 어느 후보가
대법원 판결을 놔둔 상태에서 유력 정당의 후보가 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현재 지금 단체장입니다. 지금 지사인 상태에서 후보가 된 것도 헌정에 처음이거든요. 아주 독특한 기록을 여러 개 세우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도 대선 과정에서 상당히 그런 연대나 후보 단일화했던 과정, 그다음에 어떤 말들 이런 부분들이 아마 톡톡 튀는 그런 다양한 독특한 면을 우리 국민들이 좀 많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TK 강원 지역에서도 72% 압승을 거뒀고 지금 뭐 사실상 거의 후보로 이제 확정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안풍이 이렇게 강하게 불고 있는 이유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결국은 문재인 후보에 대한 강한 비토 여론, 문재인 불가론. 다른 한쪽에서는 오늘 좀 전에 보다시피 문재인 대세론이 엄연한 흐름이 있고 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서 있지만은 또 반대편에 문재인은 절대 안 된다. 불가론, 문재인을 꺾을 사람을 반드시 만들어내서 1대1 구도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문재인을 이기고 정권을 잡도록 해야 된다는 그 여론의 흐름이 광범위하게 있어가지고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개인에 대한 평가는 초반에 한 5년 전에 나왔을 때 최고점을 찍었다가 점점 이제 정당 창당하고 국회의원하고 이러는 또 이제 그 현실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이렇게 희석이 돼서 나중에 10% 이하대로까지 떨어졌는데 이 구도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문재인 후보 만진 여론이 이 반기문으로 한번 쫙 갔다가 황교안한테 갔다가 또 안희정한테까지 가는 그 구도 때문에 안희정한테 갔다가 지금 이 최근 시점에 또 안철수한테 막 몰려오는 이 구도의 영향으로 이게 많이 이게 탄력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일종의 바람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걸 이제 본인이 얼마나 잘 채우느냐 그리고 그 여론의 핵심적인 관심은 호남에서 미는 사람이든 충청에서 미는 사람이든 어디서 미는 사람이든 문재인 이기도록 나머지를 다 규합해가지고 1대1 구도 만들어내라 하는 거고 그건 다르게 말하면 단일화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거기서 자기의 이 바람을 유지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자기가 후보가 되고 자기가 호언하는 것처럼 문재인과 1대1 구도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남은 과제지. 이것만 가지고는 미완의 과제로 남고 네. 승부는 제대로 된 진검승부 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반문연대와 관련해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최대 변수는 결국 안철수의 마음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안철수 후보의 속내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으로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안철수 입장에서는 어차피 국민의당에서는 내가 후보가 되는 건 기정사실화 돼 있고 이대로 나는 무조건 고우한다라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사실은 지금 5년 준비한 겁니다. 안철수 후보도. 그래서 박원순 시장에 서울시장 양보하고 지난번 대선 때도 문재인 후보에게 양보하고 그래서 본인은 아마 어떤 형태로도 무조건 대선에 출마한다는 그런 상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밀어붙이면 계속 자기 갈 길만 가다 보면 지지도가 약한 나머지 후보들 혹은 아까 홍준표라든지 혹은 유승민 후보가 하다 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한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특별한 반전의 요소가 없는 한은 내가 지도가 계속 높을 수밖에 없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연대를 모색할 필요가 없다. 먼저 제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지금 이 시점에 자칫 연대를 얘기할 경우는 호남의 민심도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시점에 상당 부분이 시간이 흘러서 본인이 문재인 대표가 양강 구도가 형성이 되면 그리고 거기다 호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마 호소할 것 같아요. 나로 문재인이 하는 나로 정권 교체해달라고 해서 호남 정서가 상당히 좀 무르익으면 그때 바른정당 나아가서 자유한국당과의 후보 단일화나 연대도 한번 모색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